중3부터 바뀌게 되는 2028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아까 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아마 중학교 학생 어머님들이 주로 들으실 테니까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요.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들 설명 같이 드릴게요. 오늘 우선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중3 이하 학년이 되겠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고교 선택까지 같이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논술 관계된 얘기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이비 교육 요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다다음 주에는 면접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 얘기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받을 때 A, B, C 이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 평가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등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내신이 몇 등급이니 할 때 그 내신이 요 얘기입니다. 너가 그 교과목에서 받은 등급이 몇 등급이고 걔네를 이제 평균 내었을 때 합산했을 때 몇 등급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현재 고1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부분이 현재 고1은 이제 공통 과목하고 일반 과목 요 두 가지만 상대 평가로 1등급, 5등급이 나왔었고 진로 선택 과목들 대표적인 게 기하라든지 그다음에 과학 투 과목들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런 과목이 다 절대 평가였는데 우리 중3부터는 걔네가 전부 다 상대 평가로 바뀝니다. 즉 고3 때까지 계속 내신 가지고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 과목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고3 끝까지 아이들이 상대평가 준비를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물론 현재 지금 문과 학생들은 고3 때 배우는 사회 과목들도 뭐 윤리와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생윤이라든지 한지라든지 세계사 다 상대평가 과목 보고 있긴 한데요. 이과 학생들 같으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학업력 자체가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융합 과목에서 사회와 과학 과목만 절대 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는 교과와 다르게 활동과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그 학생이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들에 대한 평가들, 느낀 점들, 그다음에 배운 점들, 새롭게 학생이 깨닫게 되고 뭐 자기 스스로 각오를 다진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한 역량에 대한 평가들 그런 걸 다 합쳐서 저희가 비교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학 사정관 시절 때 꽤 옛날이죠. 그 당시에 스펙이라 불렀던 표현들이요. 외부 관계된 것들이 다 제외되다 보니까 지금은 비교과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보는 내용들 요거를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고3이 됐을 때 쓰는 거고요. 고3 때 수시는 총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 수시에서는요. 내신 등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교과가 중요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본 이후에 진행을 하고 뭐 12월 31일이거나 또는 1월 1일 날, 1월 2일 날 이때쯤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시는 총 3번의 기회가 있고요. 가군, 나군, 다군 총 3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은요,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과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렇게 5과목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사가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볼 텐데 물론 제2외국어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지금은 이제 문과 친구들은 보통 사회를 많이 보고 있고요. 이과 친구들은 과학을 보통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학도 현재 선행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미적분이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하고 기하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수능에선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수능 범위가 이과 기준으로는 좀 줄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 이 두 과목만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자, 상대평가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의 싸움인데 내가 쟤보다 잘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오고요. 쟤보다 못 봤을 때는 등급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1까지 진행되는 9등급제입니다. 앞에서부터 상위 4%까지가 1등급, 7%까지
2등급, 12%까지가 3등급, 누적해서 하게 되면은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요. 4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11등까지가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중3부터는 위에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전교생이 100명이 있을 때 10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34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우리 고1까지는 1등급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전교에서 상위 4%, 만약에 전교생 같은 학년 학생이 300명이면요. 12등까지 들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중3부터는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교생이 300명이면요. 얘는 30등 안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예전 기준으로 9등급제에서의 1등급 수준이었을지 9등급제에서 2등급이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시 입시 전형에서 자꾸 뭔가를 조금씩 추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과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평가 과목들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3들은 앞으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많은 과목들을 갖고서 내신에서 경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수시에서는 우리가 학생부 교과 종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보통 내신이 되게 중요한 전형이에요. 네가 몇 등급이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이 자사나 특목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안 바뀌어요. 거의 그 아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자사 특목 같은 곳을 가게 되면요. 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등수도 바뀌고요. 실수 하나 잘못하면 등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고에서는요. 전교 1등이 모든 과목을 전부 다 1등급을 맞아서 1.0 이런 숫자가 찍힐 수 있어요. 근데 자사 특목은 또는 이제 갑방고라고 불리우는 학업 역량이 되게 뛰어난 학교들 이런 곳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보기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전교 1등이어도 뭐 1.6, 1.7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주로 교과 전형을 썼을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과 비교과를 모두 같이 반영해서 진행하는 전형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기까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보통 이쪽을 잘 모르니까 예체능은 제외를 하고요. 예체능 제외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교과, 종합, 논술 중에서 6개 카드를 들고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수시예요. 정시는요.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학교들이 조금씩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추가해서 보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총 3군데에다가 3개를 시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시는 보통 9월달 접수해요. 올해 같으면 이제 9월 9일날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11월달에 봅니다. 그러면 수능 전과 수능 후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논술을 보거나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12월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전형이 끝납니다. 1단계 합격자,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를 모집을 하고 추가 합격자가 등록을 하고 마지막 가서는 전화 찬스라고 하죠. 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추가 합격자 명단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 학교 합격하셨는데 오실 거예요라고 전화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거까지 다 끝나는 거,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났을 때 정시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요, 정시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월달, 뭐 6월달, 9월달 요거 3개를 좀 많이 얘기하는데 6월과 9월 두 모의고사가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 9 모의고사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 내가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대학교 라인을 정하고 수준을 정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에서 중앙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6월달, 9월달 걸 봤더니 그러면은 수시에서 너무 학교를 낮춰서 썼을 때 만약에 수시에서 붙어버리면은 정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6회 지원은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를 한 개씩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6번을 만들어도 괜찮고요. 서울대 하나를 쓰고 연대 2개를 쓰고 고대 2개 쓰고 성대 하나 써서 6개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6회에 제한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처럼요. 6개를 다 썼어요. 내가. 난 이제 6회를 썼기 때문에 수시에서
요 대학교들은 이제 일반 대학교들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나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들, 그다음에 지금 모집 시작했죠? 사관학교들, 그리고 모집이 끝났습니다. 경찰대학교 또는 뭐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예술종합대, 한국전통문화대, 간호사관학교 이런 학교들은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교여서 수시 6회를 쓰고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게다가 요만큼 학교에다가 산업대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대학교는 전국에 청운대학교하고 호원대 두 개가 남아있는데 청운대는 저희 인천 지역의 제물포 쪽에 예전에 인천대 캠퍼스 자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는요. 6회 상관없이 쓸 수는 있어요. 보통 인천 지역 아이들 같으면 이제 담임쌤이 한 3, 4, 5등급 친구들 같으면은 6개 다 쓰고 나서 야, 너 청운대도 써봐. 하나 추가로 쓸 수 있으니까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운대까지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6회를 쓰고 카이스트 쓰고 유니스트, 지스트, 디스트, 사관학교 3개 중에서 1개 선택. 간호사관도 포함입니다. 왜냐면 얘네는 같은 날 시험 봐요. 경찰대는 올해 같으면 다른 날 시험 봤기 때문에 경찰대 하나 쓰고 육사 하나 쓰는 건 가능합니다. 이 학교들 다 쓴 다음에 만약에 위에 있는 학교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학교에서 산업대도 다 떨어지고 이 중에서 하나 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정시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산업대나 또는 위에 있는 이 학교들은요. 수시에서 붙게 되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포스텍, 예전 말로 포항공대는 여기 위에 있는 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 제한이 없어요. 내 맘대로 막 써도 괜찮습니다. 수식계를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문대도 붙으면은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최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저학력 기준은요. 수시에서 보통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전형마다 다르고요. 어떤 학교가 A라는 전형에서는 최저가 있고 B에서는 없고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학과는 최저가 높고 어떤 학과는 낮고 계열별로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최저는 실질적으로 그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확인해 봐야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떤 학과에 있고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고대 건데요. 이거 숫자는 작년 거예요. 자, 아래 걸 보시면요. 인문 자연 계열 학생들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3개를 합했을 때 7등급 이내가 들고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에 들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기준을 통과한 친구들과 함께 그 상태에 다시 한번 줄 세우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앞에서부터 합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저를 만족시키지가 못하면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좋고 비교과가 좋다 하더라도 최저가 안 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의대는 좀 높아요. 의대는 4개를 합해서 합이 5예요. 위에는 3개 더해서 7인데 아래는 4개 더해서 5입니다. 즉 1등급 3개에 2등급 하나 정도 느낌, 그 정도가 되어야 의대의 최저를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어떤 친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럼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이니까 1.5가 되겠네요. 내가 국영수를 더해주세요, 영수탐을 더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알아서 제일 잘 본 거 3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1등급, 그 다음에 1.5등급부터 3.5니까 이 학생도 최저는 통과가 된 거예요. 아래 있는 친구는요. 2등급, 6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인데 이 친구도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를 봤더니 합이 7등급이에요. 얘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최저는 그 대학교에 그 학과에 그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못 맞추면 탈락이고요. 의외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충 한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처럼 영어가 갑자기 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영어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최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요. 수학은 최저에 잘 안 넣어요. 네. 수학은 최저에 잘 안 집어넣고 보통 영어를 많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탐구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탐구 2개로 맞출게요라고 하는데 작년에 수능을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또 그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또 당황을 하거나 힘들거나 해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최저 맞출게로 딱 2과목 또는 3과목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엄마 나 영어랑 탐구 두 개로 최저 맞출게 한다고 해서 평상시 국어 시간, 수학 시간 공부하던 시간을 영어 탐구로 바꾸지 않고요. 영어 탐구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은 상태에서 국어 수학 시간에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 과목 다 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대학교는 내신만 100%로 뽑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신에다가 비교과 영역인데 다른 거 말고 출결과 봉사 정도만. 출결에서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지각, 결석 이런 것들은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아파서 뭐 장기간 뭐 한 달 넘게 입원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생기부에 써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출결에서 미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때 표현으로 무단. 미인정 결석이 3회 이상 넘어가면요. 만약에 미인정 지각이 3번 있어요. 그러면 걔는 미인정 결석 1번이 됩니다. 미인정 결석이 한 3회 이상 넘어가면은 솔직히 종합전형은 지원 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교과에서도 이런 출결을 보는 학교들은 안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내신을 보고요. 그 다음에 불러서 면접 보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내신을 봤더니 내신은 1점대 중반이야. 근데 얘가 정말로 그 수준의 학생인지 아닌지를 학교에서는 보고 싶은 거죠. 어차피 우리 학교 지원할 애들은 그 녀석 비슷하거든요. 내신 자체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불러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군사학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게 좀 생각하실 부분인데 학생부 전형에서요.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같이 반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건대나 경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처럼 요 학교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떠한 교과목들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는 그 교과목들에서 그 학생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를 같이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단계별이 많이 있어요. 1단계에서 서류로 내신과 비교과로 한 번 학생들을 뽑습니다. 3배수 또는 5배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면접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다다음 주에 면접을 얘기할 건데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면접으로 내가 등수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1단계가 통과가 됐으면요. 통과된 학생들은 되게 조밀해져 있어요. 비슷할 겁니다. 그 녀석이 거의 비슷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면접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잘 본다라면은 내가 1단계에서 받았던 부족했던 평가를 갖다가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또는 내가 1단계 평가는 되게 잘 받았는데 면접을 너무 못 봤어요. 그럴 경우에도 좀 등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1단계 평가 등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면접을 봤을 때 아이들 수준이 얘기하십니다. 면접 얘기는 다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는 단계가 없고요. 서류와 면접만 보고 끝나는 전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서류만 보는 학교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얘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면접을 정말 자신이 없어.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어른들하고 내가 1대 3으로 교수님이 3분 계실 때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또 한 10분 동안의 시간 동안.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 그렇다면 면접이 없는 걸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서류에서 내 생기부에서 못 보여준 나만의 역량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뭔가 남들과는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잘 보고 싶어 라고 하면요. 면접 있는 걸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왜? 보통 그런 마인드란 상태면 내가 그 대학교를 나한테는 높은 대학으로 인식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내신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남아 돌 정도야. 그렇다면은 면접 없는 게 편하죠.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부족해, 부실해, 조금 더 나를 어필하고 싶어. 그렇다면 면접 있는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고 크게 인문계열 논술과 자연계열 논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인문 쪽은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요약하기, 반론하기, 주장하기 등등을 쓰는 거고요. 자연계열 논술 쪽은 요즘엔 거의 다 수학만 풉니다. 수학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고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답이 얼마요가 아니고 그 답까지 가는 사고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을 쭈루룩 적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여기 있는 이런 학교들이 보고 있고요. 서울권에서도 꽤 많은 학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건대, 경희대, 경기대는 이제 수원에 캠퍼스가 있고 서울에 캠퍼스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경희, 광운, 고려, 덕성, 동국대, 고려대가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된 상태가 되고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논술을 보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부활시켰는데요. 7년 만인가요? 8년 만인가요? 네, 최저 기준이 조금 높아요. 인문 자연계열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사합 8입니다. 즉 2등급 4개 정도는 가지고 와라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4개로 가져오는데 올해 이따도 얘기했지만 의대 증원이라든지 첨단학과도 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학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쪽에서 2등급 4개인데 최저를 맞췄는데 내가 만약에 2등급 4개가 아니고 뭐 1등급 2개에다가 2등급 1개나 뭐 그렇게 해서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쩌면 정시에서도 고려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고대는 수능 후에 논술을 봅니다. 연대는 수능 전에 봐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내가 지금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9월달 모의고사 봤더니 내 모의고사 누적 백분위가 서울대는 좀 부족해. 근데 연고대는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연대 고대 논술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대 논술을 보고 정시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서울대를 갈 것 같아. 그러면 고대는 논술을 보러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또 연세대학교에서 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연고대는 갈 것 같아, 분명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서울대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야 정시에서. 그렇다면은 고대 논술을 지원을 하고요. 수능을 보고 수능을 잘 봤으면은 고대 논술을 안 가도 괜찮고요. 수능을 만약에 못 봤다고 하면 그땐 고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지원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고1 때부터 저는 논술 할 거예요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가져가거나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 매년 그런데 내신은 한 3등급 대예요. 내신 3등급, 4등급 대인데 그 이유가 암기 과목들을 엄청 못 봐. 근데 수학만 1등급인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수학은 그 학교에서 제일 잘한대요. 근데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못 보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요즘 논술 추세가 내신을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논술을 전략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논술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도 괜찮은 거죠. 여기는 약술 논술은요, 우리 중3 어머님들은 뭐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요런 학교들이 이제 약술 논술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교과형 논술, 약술형 논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학교들이 보고 있는 형태고, 보통 우리가 고3 때 풀게 되는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 수준의 문제를 되게 짧게 되게 짧게 단어만 쓰거나 하나 정도의 문장만 쓰는 거고요. 수학은 되게 짧은 문제를 풀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계열 논술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어찌 보면은 그냥 수능 특강 문제를 푸는 느낌의 그런 논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여기 있는 학교들 많이 모르실 텐데 뭐 이런 학교들이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탐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작년에, 물론 재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이과생들 중에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은 완벽하게 다 돼 있어. 1등급 이상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탐구 과목에서 유독 킬러 파트들이 극복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도저히 킬러 파트 극복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겠죠. 국영수는 돼 있으니까 과탐 시간을 많이 늘려서 그 킬러를 극복을 할지, 아니면은 그 과탐 과목을 포기하고 사탐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을 갈지, 이렇게 이제 고민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정적 1등급 누적 백분이 이제 상위에서 2% 정도, 상위 2% 정도 친구들은요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대 6%대 친구들, 킬러 극복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친구들, 또는 국영수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영수도 같이 하면서 과탐까지 하기에는 버거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탐으로 바꾸게 되면은 학습 양이 조금 줄어요, 확실히. 예, 학습 양 자체가 좀 줄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통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야지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게 사탐론인데, 이게 지금은 분위기가
사탐 안 보면 바보란 느낌이 돼 있어요. 우리 고3들한테요. 자, 한 반에서 뭐 반 정도 이상이 다 사탐 본다고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상대평가라는 거, 우리 학교 전교생이 100명이야. 그러면 1등급은 4등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300명이야. 1등급은 12명까지, 12등까지예요.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봤을 때 1등급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사탐 보겠다고 과탐 본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계속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1등급 인원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50점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사탐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조금은 그 이과생들 과탐 가산점을 좀 많이 주거나 하는 걸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네, 발표한 걸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탐 런 하는 친구들은 보통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이과가 너무 좀 이렇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왠지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이과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과를 가고 의대까지 가야지 네가 진짜 잘하는 학생인 거를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수학은 좋은데 과학은 너무 싫은 거야. 그럴 때 사탐을 봐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부터 수능에서 응시 영역이 있었는데 과탐 본 학생만 공대 쓸 수 있어요. 사탐 본 학생들은 공대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응시 영역이 있었는데 그걸 제한을 폐지한 대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느 학교들이 전부 다 과탐, 사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들이에요. 대신 밑줄 친 학교들은요. 가산점 또는 가산 퍼센테이지를 줍니다. 사탐도 되고 과탐도 되는데 네가 과탐 봤어? 그러면 조금 더 점수 더 줄게.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나도 가고 쟤도 가고 다 가버리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과탐을 보려고 했었던 이과생들 중에서 98%가 만약에 사탐으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학생들은요, 자기들끼리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그 재수생들 유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재수생들이 과연 사탐을 공부해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재수생들은 보통 과탐을 공부해서 오는, 의대 노리고 들어온 친구들, 과탐을 가지고 많이들 올 거고요. 걔네가 뭐 학교 생활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 학습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과탐을 올 텐데 그럼 잘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재수생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탐 학생들이 좀 괴롭지 않을까. 등 떠밀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탐을 간다고 잘 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요. 우리 애가 과탐이 4등급이야.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해서 4등급이겠죠. 4등급은. 3등급이야. 공부를 안 해서 3등급이에요. 2등급도 공부를 안 해서 2등급입니다. 1등급에서 100분위가 부족한 아이들이 킬러 문제, 킬러 파트 뭐 한 개, 두 개 때문에 1등급 최하나 2등급 최상을 찍는 건데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정말로 갑자기 각성을 했어요. 각성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탐이 더 쉽대, 너도 가 나도 가 하고 따라가서 갔는데 사탐은 또 열심히 또 외울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다고 꼭 잘 보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사탐론이고 현재 우리 이과생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이죠. 역시 첫 번째는요. 개인적으로는 무전공이 더 사실 더 크긴 해요. 왜냐면은 의대 정원 증가됐다고 의대를 갈 수 있는 아이가 갑자기 막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극소수. 뽑는 인원도 뭐 대충 4,500명인데 전국의 아이들 중에서 4,500명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의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은 뭐 많아야 2명? 보통 1명? 1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남의 집 얘기긴 한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한테 영향 있는 거는 무전공이에요. 물론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 집중해서 우리 아이는 무조건 의대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셔서 가시면 돼요. 지금 중3 아이들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중3 아이들은 지금 중3, 중2, 중1은요. 이사를 지방으로 가도 그 지방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을 못 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가능해요.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중에서는 가실 분들 계시면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릉들 많이 가시고요. 강릉 많이 가시고 세종도 좀 가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자, 의대는 4,5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수시가 한 67% 정도, 치대가 대충 한 630명, 여기 옆에 써있긴 하거든요. 640명이라고. 근데 좀 단순화시켜서 숫자를요. 왜냐면 그 정원 외도 있기 때문에 수시가 한 57%, 한의대가 720명, 약대가 1,700명, 수의대가 500명.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메디컬. 여기까지가 메디컬. 그리고 서영고 다 포함해서 요 정도 11,600.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12,300명. 이화여대를 여기다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분들마다 좀 달라요.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여기가 이제 16,000명 정도. 그다음에 IST 계열, 과학기술원 쪽 계열이 1,90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도 우리가 보통 잘 갔다라고 하는 대학들이죠. 물론 이 위로 가면은 와 하고 놀라겠지만 이만큼 인원을 다 더하면요 대충 5만 명이에요. 대충 5만 명. 즉 우리 애가 전국에서 한 5만 등 이내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내년에 의대가 좀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더 여유 생기겠죠. 수능 응시를 대충 뭐 47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대충 한 10%까지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학교들을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은요 의대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대를 지원할 마음이 없는 또는 의대를 지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늘었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씩 대학교를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이번에 계약학과들도 많이 늘고 첨단학과 늘다 보니까 나하고 경쟁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데 내 위에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재수생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위에 더 찍어 누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는 최저 학력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중3 친구들은 첫 수능이 개편된 수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차라리 문제가 어려우면 변별력 내긴 쉬운데 문제가 쉬워지면은 또 이게 그 실순이 아니냐 싸움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작년에도 킬러를 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수능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걱정을 했더니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그럴 리가 없으면 보여준 거죠. 대놓고서 킬러를 제외해도 물론 뭐 킬러가 한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킬러를 제외해도 변별은 가능하다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위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두 가지예요. 그 지역에서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엄마 아빠는 딴 데 살고 나 혼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나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리 중3 때부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살 때는 중학교를 다 거기서 나왔으면은 가능합니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나 혼자 살면은 12년 동안을 지방의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은 6년을 살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뭐 올해 이제 뭐 빵구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 합격 컷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인재고요. 지금 뭐 최상위권 학생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 그다음에 IST 계열의 대학생들 그 수능 한 문제 차이로 못 갔던지 아니면 나는 의대 갈 마음이 없었을 뿐이지 의대를 갈 생각이 되는 친구들이 의대를 한 번 더 쓰려고 오기도 하고요. 직장인들도 좀 들어오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중3은요. 일단은 내신은 1.0이 나와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네,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결코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아야지만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기부도 좀 많이 챙겨줘야 돼요. 왜 그런지 뒤에서 얘기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요, 이제 의대에서 최저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사합 5 아까 보셨죠 고려대학처럼 삼합 4 아니면 뭐 삼합 5, 삼합 6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거랑 거의 똑같아요. 최저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강원도에 있는 1등급 학생들의 머릿수를 모아본 겁니다. 메가스터디 자료를 가져왔던 걸 기억하는데 1등급 인원이 97명이래요. 근데 의대 정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432명입니다. 그래서 1등급 인원 여기에서 의대 정원을 빼주게 되면은 의대 정원 대비 1등급 학생 수가 0.22배예요. 즉 의대 정원보다 1등급 맞는 애들이 더 적습니다. 즉 이 동네는 저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의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지역들 또는 제주 같은 지역들은 이 학교들은 이제 거의 뭐 인원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올 1등급을 맞아 주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강원도 올 1등급 아이들보다 의대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뭐 강원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원도 이사 가지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올 1등급 맞으면은 뭐 의대는 다른 데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이제 그 튜링상이라고 그 인공지능 그쪽에서 이제 IT 쪽에 주는 상인데 딥러닝 자체를 좀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트위터 올렸던 얘기입니다. 1억 명 환자를 진료한 AI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다. 질병 자체를 더 정확히 판단할 거다. 의사쌤들 첫 번째 업무가 질병에 대한 판단이 많으신 거죠. 어디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청진기도 재서 이제 소리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어디가 아픈 거다, 왜 아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다를 말씀해 주시는데 AI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데이터라든지 임상이라고 하겠죠? 임상을 경험할 겁니다. 왜냐면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진단 자체는 AI가 더 좋지 않겠냐라고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치료는 현재도 뭐 다빈치라든지 해가지고 치료용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AI가 조종을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의 의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져는 와봤습니다. 지난달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계약학과와 첨단학과입니다. 계약학과의 장점은요. 대학교 합격과 동시에 거의 회사의 취업이 확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연대대 C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거의 뭐 취업이 확정이고 디스플레이 쪽은 LG, 그다음에 고려대 반도체에는 SK, 차세대는 삼성, 스마트 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 성균관대, 반시저, 제일 유명했었죠. 여기가 삼성. 물론 뭐 삼성 쪽 계열이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가고 싶은 모든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저기만 가면 정말 좋겠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제발 꼭 가고 싶은 하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꼭 저런 데 가서 돈 벌어야 돼? 내가 그냥 유튜브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학과들인데요. 이게 이제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만약에 뭐 고대를 요 생각 그대로 회귀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를 갈 거야. 그럼 저 같으면 이제 이런 데 쓰겠죠. 취업할 거니까. 그럼 쓸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 좀 달라요, 느낌이. 학생들 입장은 굳이 꼭 저런 데를 가서 매일매일 기계같이 일을 하고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차라리 저는 프리랜서를 하면서 유튜버를 하면서 또 뭐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지내겠다고. 요즘 초딩들은 또 아이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와 엄마 아빠의 그 방향성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는 학과들입니다. 근데 뭐 저런 데 6개를 쓰는 게 아니라면은 1개 정도는 뭐 써볼만 하겠죠. 근데 합격과 자체가 좀 높아요. 여기 보시면요. 요거 이제 100분이 세 과목을 합친 겁니다.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얘는 39, 27, 39, 27이니까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여기는 첨단학과죠. 여기를 들어갈 거면은 상위 99%, 상위 1%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같으면요. 283이니까 39, 27, 3, 4, 12, 그럼 94% 상위 5%에서 6% 사이에 있을 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이제 계약학과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학과들은 이제 첨단학과들, 여기 뒤에 이제 회사 이름이 안 써있으면 첨단학과예요.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올해 이제 첨단학과가 좀 더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첨단학과도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의대도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계약학과도 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자기 성적보다 잘 갈 수 있는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 같으면요 뭐 부모님들은 아실 거 아니야 이런 회사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물론 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뭐 안정적이고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고 성과급도 나오고 뭐 월차나 연차도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얘기해 보시면서요. 저런 회사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갑자기 고3 때 엄마 아빠한테 야 여기서 봐 얘기 들었을 때 반발심이 좀 적게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이런 학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무전공이 사실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무전공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서울대 자료인데 열린 전공 내가 그 대학교에 1학년 들어갑니다. 서울대 1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1년간 다니다가 2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자율전공으로 있긴 있는 제도이긴 한데 그 인원을 늘리란 얘기죠. 내년부터였나요? 30%가 확정되는 게 올해는 조금밖에 안 늘렸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무 데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신 간호, 사범, 수의, 약학, 의학, 치의학 같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고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막 얘기하잖아요. 이 학생이 어떤 학과를 가고 싶었는지, 어떤 학과에 적합한지 그거들을 뽑는 게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을 뽑을 때 요즘 추세는 또다시 이제 전공 적합성을 안 본다, 진로 역량을 안 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전공 적합성의 표현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뭐 성대나 경대처만 안 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또 종합전형을 많이 그래도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무전공으로 들어오는데 종합에서 뽑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시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정해졌어요. 바뀐 게 아니고. 그다음에 광역선발은요. 내가 공대 무전공 들어가게 되면은 공대 내에서만 경영대, 상경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경대 내에서만 선택하는 게 광역선발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서울대는 일반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든지 두 개가 모두 다 종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가 어느 정도 좀 학과가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광역으로 나는 아무 학과나 괜찮아. 그렇다면은 그냥 무전공으로 가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 성적으로 갈 수 있으면은 학과를 보기보다는 대학을 보고 쓸 테니까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전공이고 이 정도의 인원들을 뽑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대 작년에는 무전공이 전혀 없었다가 올해 확 늘린 거죠. 41%를 갖다가 무전공으로. 그다음에 서가기 같으면 전혀 없다가요. 전혀 없다가 올해 이제 26% 늘린 상태가 되고요. 서울대는 어디냐 여기 있다. 서울대는 기존에도 520명가량을 갖다가 무전공 자율전공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을 갖다가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보시면은 빨강색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까만색은 기존 인원을 좀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무전공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은 우리 애는 지금 가고 싶은 학과가 역사학과예요. 역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뽑는 인원이 작년까지는 10명을 뽑았어. 근데 올해 무전공 생긴다고 해서 모든 학과별로 애들을 조금씩 빼간 거예요. 인원을, 정원을. 기존 정원에 추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조금씩 빼가서 정원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원래 10명 뽑던 학과인데 지금 보니까 8명으로 줄었네. 이게 돼버리니까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학과 인원이 줄면 당연히 합격 커트라인은 올라가고 물론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무전공으로 가는 바람에 내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좋게 갈 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3들은요 아직 2년 더 3년 더 볼 수 있으니까 조금 구경하면서 보셨다가 뭐 올해 결과 나오면 알겠죠. 무전공이 더 편했는지 아니면 일반 학과가 더 편했는지. 만약에 올해 무전공이 더 들어가기가 편했어? 그럼 내년엔 무전공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전공이 더 쉬워지냐라고 봤을 때 그건 또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다음 한 3회차 때는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갈 때쯤이면요 좀 내신 컷이라든지 등급이 안정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경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학 갈 때 서울대는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정시가 현재 40%예요. 그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 때문에요. 정시 40%를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상위 15개 대학교는
정시에서 40%로 뽑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 40%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서울대가 얘기를 했고 대학교들도 조금씩 축소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시가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정시가 줄면 수시가 느는 거죠. 수시가 느는 거고 수시가 늘게 되면은 뭐 종합 전형이라든지 교과 전형들이 좀 더 추가될 겁니다. 물론 서울대는 종합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시가 지금 현재는 지균이요. 지역균형 선발이 한 학교당 2명씩 뽑습니다. 한 학교당. 그래서 2명밖에 추천이 안 돼요. 그러면 전교 1등, 2등 또는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주거든요. 이거를 학교별 3명으로 늘린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중3 때부터는요. 수시에서 최저학력을 폐지시킨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생님들마다 입시 보시는 방향이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학교별 3명이니까 우리 애가 전교 1등, 2등은 못해도 3등이어도 서울대 지균을 받을 수가 있겠네. 학교당 3명씩 뽑는 전형이고 전국에는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보통 서울대 쓰는 학교들이 뭐 1,500개 정도가 될 테니까 4,500명 중에서 우리 아이가 들어가면은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최저도 없어? 뭐 우리의 수능도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내신만 열심히 준비해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굳이 왜 최저를 없앴을까? 수능이 좀 무력화되기 때문에 없앴을까? 탐구 과목이 이제 공통을 보다 보니까 심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없앴을까? 아니면은 특목 자사 아이들이 수능 대비하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최저를 없애면은 특목 자사 애들이 쓰기가 좀 편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 학교별로 3명일까? 2명씩 받다가 왜 갑자기 1명씩 늘렸지? 애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얘는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 전형, 특목 자사 쪽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전형입니다. 일반고에서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아요. 지역균형 선발, 일반고 아이들 대부분이 갑니다. 그러면은 지역균형 선발 3명으로 늘린 이유가 뭘까 생각을 봤을 때 일반 전형은 특목 자사고 애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일반고 전교 3등, 내신은 막 1.2 이런 애가 일반 전형을 쓰게 되면은 내신이 워낙에 좋은 상태니까 물론 서울대는 내신만 정성평가하지 않아요. 정량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합쳐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일반고 애들은 다 절로 몰아버리는 거죠. 서울대로 올 수 있는 그 일반고 애들을 한쪽으로 몰고 이쪽은 전부 다 특목 자세들끼리의 싸움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특목 자사 더 뽑으려고 만든 거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일반고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변별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학교에서의 내신과 활동만을 보고 뽑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뽑는 거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갑방고 같은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들, 그 학교들 같으면은 전교 3등까지도 정말 우수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조금 더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해석의 방향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강화합니다. 자,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 보고서 서울대를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수능 점수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이 2등급이야. 그래서 대학교를 떨어졌어. 그래서 올해부터 진짜 맘 잡고서는 수능 끝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기숙학원 들어가서 1년간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버틴 거예요. 끝까지 공부하면서. 그래서 수능 점수를 많이 끄집어 올렸어요. 서울대까지. 그래서 서울대 쓰면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과 평가가 들어다 보니까 내가 2등급 대야. 그래서 재수를 해서 수능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울대를 지원했더니 교과 평가 내 내신 등급을 본다는 말이죠. 내 내신 등급을.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좋고 수능 준비까지 진행한 현역 아이들에 비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 잡고 공부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 나처럼 뒤늦게 공부한 친구들이 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과 평가는요, 현역 아이들을 위해서, 현재 고3 아이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요. 근데 그 교과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한답니다. 우리 중3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를 갈 학생들 또는 엄마 아빠 나 내신은 너무 힘드니까 내신 버리고 수능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대 갈게요 라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서울대 내신 본대. 서울대 내신 다 보니까 너 내신도 같이 해야 돼 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접을 좀 바꿉니다. 면접 바꿔서요. SNU 면접을 하고 이제 뭐 서울이겠죠? 네, 이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과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과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으로 야, 어렵다. 이게 바꾼답니다. 문제 예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MMI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대에서 많이 시행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플이에요. 미니, 멀티플, 여기저기 몇 개 면접실을 정해놓고요. 학생이 여기 들어가면은 상황을 주거나 문제를 줘서 답변을 하고 또다시 옆에 걸 옮기고 또다시 옆에 걸 옮기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게 이제 MMI인데 현재는 의대에서 아이들의 인성이나 가치관, 의사로서의 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좀 가져와서 진행한답니다. 언뜻 봤을 때 면접이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네,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입니다. 내년에 시작하죠, 우리 중3들.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 시작은 내가 일반고야. 근데 나는 수학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고급 수학, 심화 수학까지 다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심화 수업이 없네. 그러니까 못 듣네. 내가 하필 일반고를 와서 못 듣는구나. 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어떤 학교에 있냐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과목, 들지 못하는 과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조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근데 내가 일반고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듣고 싶은 과목이 고급 수학이야. 근데 그거를 같이 듣는 애들이 적어요. 나 말고 10명밖에 없어. 11명이야. 그러면은 1등급 4%가 애매하잖아요. 100명이 있어야 4등인데, 4등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등급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내신 맞기가. 그러면 차라리 너가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이러한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애들이 적어도 들을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절대평가로 봐줄게. 절대평가니까 너만 잘하면 돼. 애들 몇 명이 신경 쓰지 마. 의미 없어. 라고 나왔던 게 처음에 고교학점제와 고1 상대평가, 고2, 고3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그게 바뀐 거죠, 작년에 갑자기. 작년 말에.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그거에 맞춰서 5월 달에 그 다음 연도 시행 계획을 내놨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대학교도 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건데 상대평가야. 그럼 못 듣죠. 애들이 너무 없으면은. 예, 못 듣습니다. 왜? 내신이 깎이니까. 대학교에서는 분명히 대학교에서는 야, 애들 없어도 네가 그걸 들으면은 애들 명수까지 감안해서 봐줄게. 괜찮아. 들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본인들은 시험 안 보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어때요? 내 진로 때문에 듣고 싶은데 도저히 뭐 3등급 4등도 힘들 것 같아. 7, 8 나올 것 같아. 애들 머릿속 보니까. 같이 듣는 우리 학교 애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만 들어. 그럼 못 듣죠. 사실. 대학교에서 괜찮아 봐줄게라고 하지만 그게 뭐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기겠지. 그래서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같이 시행하는 건요. 고교학점제를 그냥 없앤 거와 똑같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들으래요. 과목을 선택해서. 근데 대학교들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대학교들이 우리 대학교 이과를 오고 싶어 그러면 이 과목 들어. 핵심 권장 과목 들어. 정해놨어요, 아예. 이건 듣고 얘는 들으면 좋겠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 진로에 맞춰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정해놨는데 대학교에서 이걸 들으라는데 물론 거기 써 있어요. 얘를 안 들어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써 있습니다. 근데 남들 다 듣고 있는데 나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요. 고교학점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냥 이미 무덤에다가 박아버린 뭐 그런 느낌이에요. 봉분까지 이쁘게 올려가지고 예, 고교학점제 여기 묻히다가 끝난 상태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현재 고3은요. 단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1시간씩 17주를 들으면 1단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어가 3단위야? 그럼 일주일에 3시간씩 17주를 듣는 게 이제 3단위인데 그 단위가 현재 고1, 고2 아이들은요. 생기부에 학점으로 바뀌어 있고요. 우리 중3부터는 다 학점으로 진행됩니다. 네,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아이가 너의 진로를 위해서 적성을 위해서 꿈을 찾기 위해서 끼를 찾기 위해서 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 근데 니네 학교에 없어? 그러면 옆에 학교 가서 들어. 옆에 학교 가서. 거기서 들어. 니네 옆에 학교에도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배워. 거기가 너무 많이 멀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도 괜찮아. 라고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런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 고1까지는 여기 있는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고1과요. 여기 있는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좀 편했어요. 근데 우리 현재 중3부터는요. 이게 싹 다 상대평가예요. 요 빨강색 제외하고 싹 다 상대평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서 듣기가 더더더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지금 1차 조사했을 텐데 우리 중3이 가게 되면요. 중3 어머님들은 꼭 올해 그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에 학교 입학 설명 꼭 가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 과정을 할지 아무거나 다 신청이 가능한 건 사실인데 우리 학교 쌤이 그 과목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내에서 개설을 못 하잖아요. 그럼 옆에 학교 보내야 되거든. 다른 교육기관 보내야 되거든. 온라인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마 권장하는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거는 다 수업이 가능하니까 우리 학교 쌤들이 수업을 하시니까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실 거고 수행평가도 잘 하실 거고 세특도 잘 써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과목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꼭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차이점을 보시면요. 현재 국어는 고1 1년간 배웠는데 그거를 공통국어 1, 2로 한 학기당 한 개로 수학도 1, 2로 기본 수학은 공통 수학을 좀 더 쉽게 한 거. 그러니까 수학 자신이 좀 없는 학생들이 듣는 거예요. 공통 영어, 기본 영어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두 개로 쪼갰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현재 국어는 1년에 한 번 듣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하고 써주는 글자 수가 최대 500자예요. 정확히 바이트인데 그냥 자로 말씀드릴게요. 500자인데 저렇게 바뀌면은 1학기 500자, 2학기 500자, 1000자가 되는 겁니다. 즉 내 생활 기록부 분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면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더 많이 써줄 수 있는 겁니다. 학교생들은 할 일이 늘어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학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일단 공통 수학에 지금은 사라져 있는 행렬 이런 게 들어옵니다. 행렬, 선형대수, 선대, 뭐 매트릭스 배웠던 분들 계시겠죠? 그게 들어오고요. 행렬이. 근데 많이 어렵게 안 들어오고 역행렬 전까지 역행렬 전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원,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이 있는 수원이 대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수투, 함수의 극한 나오고요.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오는 그게 미적분 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꾼 이유가 또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투라고 써놓으니까 어디 갔니? 수투라고 써놓고 미적분이라고 써놓으니까 어떤 분들이 야 문과 애들은 미적 안 배우냐? 그리고 대학 가냐? 이런 얘기를 또 가끔 하세요. 아니에요. 요 수투에 지금 현재 고1들이 배우는 수투에 미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을 미적분 원으로 바꾸고요. 현재 미적분 이과생들이 주로 듣고 있죠. 이과생들 또는 상경계열 노리고 있는 문과생들 중에서 수학 잘하거나 좋아하는 친구들 그 미적분을 갖다가 미적분 2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 미적분 2가 이 미적분 2가 수능이 안 나오거든요. 네, 수능이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정시를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학교예요. 그러면 내신에서도 상대평가로 반영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듣지도 않는 과목인데 수능에서도 안 나와. 그럼 굳이 저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개설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저 시간 아껴가지고 저 시간대 수원, 수투, 대수, 미적이나 좀 더 더하면 좋지 않을까? 기하도 마찬가지네요. 기하도 수능에서 안 보니까 굳이 저거를 예전에는 기하 지금 현재 고1들 얘네까지는 기하가 절대평가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이 없었는데 상대평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갖다가 우리 학교에서 저거를 개설을 해서 애들 듣게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면은 또는 학생부 교과가 좀 더 우선이라면은 수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교과 이수 과정을 갖다가 평가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이름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어휴 어렵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과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거는요 조금 어려운 파트.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좀 할만한 파트라 과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우리 중3들은요 내가 학종을 쓸 거야. 학종을 써서 나는 전자전기를 가고 싶어.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자전기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1학기 때 요걸 선택해서 듣는 게 좋겠죠. 요걸 선택해서. 아니야 나는 기계공학 가고 싶어. 기계공학 가고 싶고 역학관계 등을 많이 하고 싶어 하면은 얘를 1학기 때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즉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거나 또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고대나 성대나 경대나 건대처럼 내 생활 교육부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을 썼을 때는 얘네 둘 중에 누구를 1학기에 듣고 2학기에 들을지를 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 같으면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더 올려야 돼. 지금 고1, 고2 때 열심히 했지만 조금 부족해.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쉬운 과목을 1학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나는 정시에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수시보다는 정시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정시에서 과학 2를 선택을 못해. 그러면 나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과목이네. 아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것도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3 그 설명회 가셨는데 저희 학교는 고3 때 1학기에 역학, 화학과는 생물유전, 지구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요것 때문에도 다른 학교로 살짝 가볼까도 고민할 만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서울대 권장 과목. 야, 네가 우리 학교 재료공학부에 오고 싶어? 무조건 미적분 들어. 중3 표현으로 미적분 2, 기하. 똑같아요, 기하는요. 기하 꼭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장 과목 물투, 화투, 확률과 통계를 들었는데 이제 물투, 화투가 이름이 살짝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투가 저게 나중에 이제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연결 들어야 되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막 내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막 들어요. 라는 생각과 그러면은 나는 목표가 산업공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들으면 되겠네. 나머지는 내가 좀 자유롭게 들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권장 과목인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상위권 대학교 대부분이 다 권장 과목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중3들 수능 개편입니다. EBS는 50% 연계합니다. 저는 이제 과목은 수업하는 과목인데 수학은요 솔직히 EBS가 아니어도 뭐 아무 책이나 갖다 놔도 보통 50% 이상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어 영어는 그 지문 때문에 조금 그게 있죠. 지문 때문에 어떠한 지문이 나왔는지 아냐 모르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국어는 일단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법과 여기 아니죠. 여기 왼쪽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에요.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엄매, 화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1은요. 우리 중3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다 같이 봅니다. 지금 수학은요.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기하볼까, 미적볼까, 확통볼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3부터는 무조건 똑같이 대수, 지금의 수원, 미적분, 지금의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봅니다. 영어 똑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큰 변화죠. 지금은 사회 9개 중에서 과학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시험 봤거든요. 물론 올해 고3 아이들은 사탐론을 하기 때문에 사회와 과학을 섞어서 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중3부터는요. 고1 때 배웠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같이 봅니다. 대신 제가 이제 97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98학번이니까 저 때는 사회과학이 같이 나왔잖아요. 한 시험지에 다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풀었거든요. 그때 120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중3부터는 통합과학 따로 보고 통합사회 따로 봅니다. 2개가 달라요. 각각 몇 점인지 몇 문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이제 뭐 과탐 보면 가산점 얼마, 사탐 보면 가산점 얼마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또 대학에서 변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인데 요게 지금 통합과학, 통합사회가요. 교과목이 어떤 식이냐면은 중학교 3학년과 연계된 과정이 한 60%, 나머지 40%가 그 이후에는 이후에 배우게 될 사회나 과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3 수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배울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 중3 고1들이 배우고 있는 공통사회 같은 케이스는 통합사회 같은 케이스는 역사 파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얘는 우리 중3부터 배울 거는 아직 교과서 못 봤기 때문에 아마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서 바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난 이과 갈 거니까 통사 대충 할 거야, 문과 갈 거니까 통과 대충 할 거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통사와 통과가 모두 수능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에도 부합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얘네가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걱정거리가 문제가 과연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몇 년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충분히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분들께서는 잘 해결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소설 한번 써봤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을 겁니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 국내 경제에 대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지문을 하나 준 다음에요. 그거를 이런 관점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즉 지금은 뭐 1번 문제, 2번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지문 던져주고서 그 아래서 서로 다른 사회 교과목들의 문제를 줄 수 있게도 출제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수능 개편에서 나왔었거든요.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겠다. 네, 벽을 허물고 과목끼리 세계사하고 경제하고 생윤의 벽을 허물고 한 번 낼 수 있는 이런 문제. 또는 물통에다가 막대기 꽂고, 저희 시험 해봤죠 예전에. 물통에 막대기 꽂고 돌려, 이렇게 돌리면은 돌림힘 모멘트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내 팔이 움직이죠. 근육의 자극, 뭐 나트륨 펌프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내면은 정말 여기서 변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설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 우리 현재 바뀌었네요. 현재 고1이 재수할 때는요. 재수할 때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수시는요. 일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과에서요. 표준 편차가 삭제가 됩니다. 이건 잠깐만 뒤에 걸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경희대학교 작년 입시 결과인데 국어국문학과 합격한 학생들이 여기 앞에 있는 까망색 점이에요. 까망색 점 애들. 얘네가 합격생들입니다. 보면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애들이 되게 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되게 많이 이렇게. 여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프랑스어학과이기 때문에 보통 외고 애들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조밀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표준 편차가 작다예요. 애들이 다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되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쭉 길게 이어져 있어요. 쭉 길게 이런 식으로. 1점대 앞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막 5등급 앞에 4등급 중후반까지 여기는 막 심하다. 6점 몇 등급 막 우와. 이게 표편이 크다예요. 아이들 성적이, 아이들의 실력이 고르지 않고 많이 넓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고가 보통 저렇겠죠. 잘하는 학생,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특목, 자사, 갑반고들이 이런 형태겠죠.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편이 작아요. 여기가. 표편이 작고 이 뒤에가 표편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표준 편차가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표준 편차를 보면 대충 얘가 어떤 유형의 학교구나 알 수 있어요. 표편과 평균을 봤을 때 표편이 되게 작아. 막 5, 6 이런 식이야. 그러면 애들이 빼곡하게 있으니까 거의 균일한 실력 가진 아이들이에요. 특목이나 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편이 되게 커요. 그러면은 일반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표편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표편 삭제되면은 더 이상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반고인지 특목인지 자사인지 모를 거 아니냐. 일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과목별 학습 내용, 평가 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로 제공한답니다. 그 얘기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도 교육과정 편지를 봤을 때 고2 때 뭐 심화 수학이 들어가 있어. 고급 수학이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 학생은 자사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특목, 과고 같은 학생의 경우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편이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다른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교를 유추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우리 수시에서는요. 1등급이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우리 현재 고1까지는 300명이 100명을 할게요. 100명이 있을 때 11등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4등까지가 1등급이니까 대학교에서 얘 1등급이네? 그럼 뭐야? 전교 4등 안에 들었네요. 근데 우리 중3부터는요. 10% 전교 10등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얘가 예전 기준 잡았을 때 4등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뒤에 있는 아이가 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똑똑한 애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최저를 좀 많이 추가하는 추세가 될 겁니다. 최저. 수능이 조금은 무력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저겠죠. 또는 애들을 불러다 놓고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생활격보 서류를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생겼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서류를 얘네처럼 본대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도 따로 추가를 한대요. 그러면은 얘가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 서류가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종합에서는 이제 우리는 종합인데 쟤네는 교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80에 비교과 20에 최저. 종합에서는 비교과 80에 뭐 교과 20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저 두 개를 한 번에 합쳐가지고서 뭐 융복합 전형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서 쓸 때 교과 전형 면접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3만 원 듭니다. 한 학교당 한 전형당. 근데 면접이 있어요. 그럼 5만 원, 6만 원은 올라가요. 근데 종합 전형이야. 종합 전형인데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학교에서 면접을 개발해야 되고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사정관분들을 초빙해서 면접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응시료가 좀 비싸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정시 40%. 대입 공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시를 많이 늘렸거든요. 저거 할 때 이제 그 여론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는 학군지 쪽 부모님들이 뭐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같이 거기서 계속 늘려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뭐 그런 카더라가 있긴 해요. 왜냐면 학군지 쪽 대치, 송파 뭐 이쪽 동네, 강남 이쪽 동네, 목동 이쪽 동네 뭐 그 동네들 같으면은 정시가 더 유리하죠. 내신 받기 힘드니까 주변에 유명한 쌤들 다 계시니까 주변에 학원 사교육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불러서 우리 아이 과외 붙일 쌤들도 우수한 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시 40%를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아직은 유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가정을 해볼게요. 정시 40%가 유지가 되면서 무전공이 30%인 상태예요. 그럼 70%가 뚜렷한 뭐 자기만의 목표나 비전이나 학과나 그런 거를 없어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로켓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달까지 가는 그런 거를 내가 공학자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 나는 로켓을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꾸준히 할 수 있겠죠. 또는 로켓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지금은 이제 뭐 고체 연료, 액체 연료 쓰는데 그 대신 이제 플라즈마 이온 연료를 쓰게 되면은 좀 더 멀리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난 그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 로켓의 추진체 쪽에 관심이 많이 꽂혀 있어. 그래서 난 그거를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싶어. 근데 그걸로 뽑는 인원이 적네. 라고 하면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뭐와 엮이냐면요. 저 앞에 있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정시 40%에 무전공이 30인데 내가 내 진로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굳이 어려운 과목들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40%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재 6월에 있는 학교들이 정시로 40%를 뽑고 있는 학교들이고 대부분 다 들어보신 학교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지금은 미적을 봐서 미적 점수를 갖고서 구분했는데 미적이 빠진단 말이에요. 물론 현재 이름 수원수투 우리 중3들 이름으로는 대수기하 아니죠. 대수미적을 통해서 애들을 변별을 할 수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도 내신을 좀 더 반영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논술을 추가하는 등의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정시에서 내신 보는 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정성평가 어떻게 공부했니?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 너 몇 등급이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대가 내년에 추가됩니다. 자, 아마 그런 학교들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생기부 반영하는 대학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탐과 과탐이 한 번에 같이 본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탐 따로 과탐 따로니까 점수가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야 우리는
과탐 보고 오면은 가산점 좀 많이 줄게라는 식으로 또 아이들한테 우리 학과 오라고 좀 어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상태고 요거 제주대학교가 수능 없이 의대를 모집합니다. 이제 진학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표선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다음 주가 아이비죠? 예, 다음 주 얘기할 텐데 표선고 아이들이 대학을 되게 잘 갔어요. 되게 잘 가가지고 너무 잘 갔죠. 뭐 유명한 대학교들이 그 학교 애들을 이렇게 한 명씩은 다 이렇게 뽑아본 것 같아요.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가서 이제 맛보기 스푼으로 떠먹듯이 한 명씩 뽑아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별로 골고루 이렇게. 왜냐면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잖아요. 일반고에서 처음으로 아이비를 끝내고 대학을 온 학생이니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뽑은 것 같아요. 좀 느낌이. 근데 만약에 내년에 올해 제주 표선고 학생이 제주대학교 의대를 진학을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비는. 저희 동네는 그 아라고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이비는 현재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정도부터는 아라고에 만약에 아이비가 인증이 된다면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는 초6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비에겐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드 이슈가 하나가 이거였죠. 서논수령 평가. 서술형, 논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올해부터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지필고사를 볼 수 있어요.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점수 100점을 30점으로 바꾸고 기말고사 점수 100점을 30점으로 바꾸고 합쳐서 60점. 거기에다가 수행평가 40점을 더해서 100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서논술형 평가만으로도 지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중간고사 때는 지필고사만 보고 문제 푸는 거, 기말 때는 논술형만 보고 50분 내내 아이가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수행평가로 40%를 보는 형태로 시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시험을 보기 위해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서답형 있잖아요. 서답형은 단구형 단답형이라고 객관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식은 써야 돼. 내 생각을 써야 돼. 내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요. 네, 그래서 요게 좀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그 배워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거를 꺼내는 교육 쪽으로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수업 방식이 좀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시험도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생각을 쓰고 내 생각을 말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발표도 연습을 해봐야 되고 막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하고 있는 게 아이비예요. PYP, MIP, DP 총 3가지가 있고요. 초, 중, 고. 고등학교 DP는요. 고1 때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를 다 배웁니다. 그걸 배우면서 방과후 시간에 IB라는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IB의 철학, 인재상, IB의 학습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워나가요. 그리고 고2가 됐을 때부터 직접 IB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B는 이제 DP 과정이 고등 과정이고요. 네, 요 IB 교육이 여기 아라고에 생기고 얼마 전에 그 이혜정 소장님이시죠? 그분이 까먹었다. 그 TV 나오셔가지고 3부작인가 IB 얘기를 하시면서 관심이 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관심학교 목록은 교육청에서는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단 인천 쪽은 제가 따로 제 블로그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IB 교육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인천 쪽은 청남 중학교 MYP 중등과정이에요. 연성중, 신흥중, 성남중. 고등은요. 뭐 계산, 연수, 인일, 인재, 인화, 인천, 대건, 아라, 덕신, 효성, 예일, 세원인데 대인까지 포함인데 여기에 인천 하늘고와 과학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저께 경기외고가 아이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도입한 학교거든요. 경기외고가 아이비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되는 거고 국제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가 이제 전사고로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하늘고 전사고예요. 전사고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경기외고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비를 하는 전사고로 이렇게 둘 다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우리는 관심학교 상태 후보 넘어서 인증이 되면은 아이비 본격적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이런 거를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2시간 반 동안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단순히 내 생각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어떠한 반박이 들어올까? 그 반박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반박을 할까까지 방어까지 다 해놔야지만 좀 훌륭한 뭐 그런 답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겠죠. 과목 수, 단위 수 이런 식으로. 근데 IB는요 교과목 이름이 달라요. IB 수학, IB 영어, IB 언어와 문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성적표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걸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이 학생의 출신 학교를 알기가 편할 겁니다. 자, 고등학교 유형 얘기가 있는데요.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다 돼가긴 하는데, 네. 영재학교 이런 학교가 있고요. 영재학교 누가 봐도 영재인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영재인 아이가 하는 거고, 열심히 아이 공부시키고 연습시켜서 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했다가는 정말 찐 영재들과 만났을 때 상처받는 아이들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재학교에서는 의대를 못 가는 쪽으로 계속 막고 있긴 합니다. 예, 막고 있긴 해요. 그리고 현재는 조기 졸업이 안 돼요.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되다 보니까 과학고 아이들은 IST 계열, 과기원을 많이 갑니다. 근데 영재고는 조기 졸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서울대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학고, 인천과학고, 진산과학고, 전국단위과학고, 광역과학고, 광역은 인천 지역 아이들만 또는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동네에, 우리 시에 그 지역에 이제 과학고가 없어. 그래서 나는 과학고를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와야 돼. 뭐 그런 아이들만 포함이에요. 앞에 있는 숫자는 서울대 수시, 뒤에는 서울대 정시 합격한 학생들 숫자입니다.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특목고가 있는 거고요. 자사고, 인천 하늘고, 포스코고. 포스코고는 인천 지역의 아이들만 쓸 수가 있어요. 국제학교, 국제고와 다릅니다. 국제학교는 이제 그 체드윅 저쪽 송도에 있는 거죠. 칼빈 매니토바 같은 이런 학교들이 국제학교예요. 네, 뭐 수원 국제고처럼 이 학교들은 보통 그 우리나라 국내 대학이 아니고 유학 가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IB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고 우리 동네는요 과중고, 원당고 있고요, 미술중점고, 예일고가 있고요, 아라고, 원당고, 백석고, 마중고, 검단고가 있는데 아라고가 이제 IB를 바뀔 거고요. 내년에 이음고였죠. 검단 2교 개교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유형들인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거는 9월달 발표될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9월달 발표한다고 하는데 외고 국제고가 통합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육법에서 바뀐 건데 지금은 외국어에 능숙한 외국어고, 그다음에 국제 전문 인재 국제고로 아이들을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국제고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고에서 국제 계열 수업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외고에서 국제 계열 수업을 이제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고를 갔지만 나는 국제 계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현재 외고 아이들은 대학교를 쓸 때요 종합을 쓰게 되면 보통 어문 계열을 많이 씁니다. 내가 프랑스어학과야 프랑스어학과, 내가 일본어학과야 일본어학과 이렇게 많이 써요. 다른 학과에 써도 붙긴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외고에 국제 계열 전문 교과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이제 외고를 간다음에도 학과 선택이 많아지겠죠. 즉 외고가 국제고 형태로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또 달라지냐면은 국제고가 없는 동네 애들은요 국제고를 가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국제고 지원이 가능했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어도. 그런데 우리 동네 외고가 국제고 수업을 시작을 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학생은 그 동네 국제고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지원 가능한 풀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즉 9월 때 저 바뀐 거에 따라서 외고와 국제고의 경쟁률 자체가 또 한번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기에다가 경기 외고가 전사고가 되면은 현재 10개의 전사고가 11개가 되면서 또다시 한번 또 변화가 생기겠죠. 경기 외고가 바뀐 거는 현재 중2부터 적용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바뀔지 안 바뀔지. 네, 바뀔 것 같고 중2부터 적용이에요. 여기는 진짜 무조건 난 정말 이과랑 같이 있기 싫어. 너무 싫어. 이과랑 같이 말 섞기 싫고 같은 공간도 싫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문과야 라는 아이들이 가도 괜찮아요. 근데 가서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정말 문과 성향 아이야. 정말 문과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길 가야죠. 근데 이과 쪽도 괜찮아. 수학도 할만해. 근데 나는 문과 쪽으로 좀 더 희망하고 있어 라는 아이들이 가면 딱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외고도 그 시험 고1 때부터
수능 기출 문제 갖고 수업을 하거든요. 시험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외고니까 국제고니까 수학이 쉽겠다는 생각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고 수학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대신 아이들이 좀 수학을 못하니까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 아닌 아이들은 너무 좀 못하고 좀 그런 변별력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고 갈 때 나는 수학이 싫으니까 외고 갈게는 아니에요. 수학도 하면서 외고 갈게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영재고는 이제 지금 가장 큰 타격이 영재고를 와야 될 아이들이 일반고를 가서 의대를 간다든지 영재고에 온 아이가 의대를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재고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 자꾸 의대로 이공계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의대 가겠다고. 아니 내가 전교 1등에다가 수능도 뭐 최상위권인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기계공학인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 학교 선생님은 다 볼 때마다 의대 가라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 의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공계 쪽에 와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을 선도해야 될 그런 아이들이 절로 빠져나가는 거죠. 의대 쪽으로. 그래서 영재고를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영재고가 이런 식으로 충북에 인공지능 바이오, 광주에 AI 영재학교, AI 참 좋아요. 충남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저희 단톡방에 GPTS 만들었다 올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링크 보내주세요. 그 수행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1 것까지입니다. 현재 고1까지에 맞춰가지고 개정 교육과정 반영해가지고 학생들 수행평가할 때 주제 선택하고 어떤 거 할지 좀 간단하게 좀 나올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예, AI 좋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에 이렇게 또 생긴답니다. 영재고나 과고 가면 대학교 걱정은 별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합쳐지겠죠. 여기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외국어 국제교육으로 네, 이런 학생들 있는데 여기가 문제가 수행이 엄청 많아요. 해야 될 활동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진짜 엄청 바빠요. 아이들 이제 그 수행평가 이런 걸 도와주고 있는데 보면은 진짜 정말 바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완벽해. 난 완벽주의자야. 조금의 흠도 남기지 않겠어라는 아이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행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를 다 알려다 보면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또는 좀 많이 느린 학생들 아니면은 수행표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는 학생들 그런 애들도 있겠죠 가끔씩. 또는 극 아이 성향 같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꾸 뭘 시키거든요. 나와서 해봐라, 발표를 해봐라, 같이 뭘 해봐라 이거니까 극 아이 성향. 내가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와서 놀다가 갔어. 그것만으로도 너무 진이 빠지는 그런 친구들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외국어 관심도 있고 국제결 관심이 있다라면은 이과를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수학 공부를 할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럼 여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고는 이제 수능을 많이 챙기는 자사고가 있고요. 아니면 수시를 좀 더 챙기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 맞춰서 학생과 부모님의 목표에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고 같은 케이스는 이제 중학교 때 생기부 관리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신 5등급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현재 지금 아이들 보면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경희대학교 작년 거 봤을 때 네오 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이에요. 종합전형 같으면은 여기 5등급과 6등급 사이에도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6등급과 7등급 사이에도 있네요. 오른쪽이 이과 겁니다. 이과 걸 보시면요. 5, 6등급에도 합격한 애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저 앞에도 있고요. 근데 왼쪽 보시면은 왼쪽은 맨 앞에만 빼곡히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왜 뒤에도 있죠? 한의학과니까요. 얘는 의예과니까요. 네. 그래서 의예과 그냥 점 하나죠. 바로 일자 앞에 5등급, 6등급이 지금 우리 아이들로 바뀌게 되면은 3등급 선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애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뭐 이 정도 대학만 가도 나도 만족하고 아이도 만족해. 메디컬 제외하고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일반 학과에 가도 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해. 그러면은 자사 뭐 이런 데 특목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꼭 메디컬 가야 돼. 무조건 우리 아이는 의사가 돼야 돼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세요. 자사 특목을 갈지 말지를. 왜? 거기 가서도 4등급, 5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 학생들은 솔직히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니네 학교가 자사 특목이라고 한다지만 네가 예전 표현으로 7, 8, 9등급인데 너가 과연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너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3부터는요. 3등급 이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무조건 의대를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자사가서도 맨 앞에 있어야 되거든. 자사가서도. 물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여기서도 가긴 합니다. 2, 3등급대에서.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갈 거라면은 한 2등급 이내에 들 수 있을지. 예. 바뀐 2등급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교과예요. 교과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고 교과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빨간색은요. 최저를 못 맞췄거나 또는 최저는 맞췄지만 내신 등급에 밀려서 합격이 안 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요.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겁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이에요.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 많이 흩어져 있어. 지금 얘같이 얘는 이제 표준 분산이 큽니다. 분산이 커서 표준 편차가 커요. 근데 이 앞에는 분산이 작아서 표편이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3은 생기부에서 표편이 사라집니다. 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 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뀐 상대평가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1.0등급이 올 1등급이 얼마나 될까도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슬슬. 몇 명이나 될까? 현재 9등급 체제에서요. 한 1.6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바뀌었을 때 1등급이 될 거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학부모님 한 분이 계산을 해주신 겁니다. 이분이 작년 겨울쯤에 먼저 싹 계산을 끝내셨고 그다음에 올해 올라와서 이제 대형 학원들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현재 1.6 정도가 1등급으로 보일 것 같고 그 인원을 갖다가 누적 100분위를 구해봤더니만 대충 우리 중3들은 5,500명에서 6,000명 사이쯤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대충 한 2,000개예요. 그중에 대입까지 신경 쓸 학교가 한 1,700개 가량 되는데 한 학교당 많아야 3명 아니면 2명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숫자 잠깐만 볼게요. 5등급제에서 2등급 현재 3등급과 4등급 사이에 있는 아이들 걔네들 인원이 대충 6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2등급까지. 그러니까 1자리, 2자리만 깔려있는 아이들이에요. 3자리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1과 2만 깔려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대충 6만 명이고 숫자가 요거는 그나마 비슷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요 정도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은 네, 무조건 바뀐 체제에서는 그냥 일자를 다 깔고 가야지 안전하다. 왜냐면은 그 여기까지가 어디니 26,000명 요 정도 레벨 라인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1.5, 1과 2가 깔려 있는 아이들인데 3자리가 찍히면은 뭐 이제 이런 학교는 아예 못 갈 거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해요. 물론 1 맞고 3 맞으면 합치면 2가 되긴 하겠지만요. 3자리가 뜨면은 지금 5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애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문제인데 좋은 학교에 가서 잘 받아야 됩니다. 네, 평균 표편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요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평균이 높고 표편이 작아요. 표편이 작아 애들이 균일의 분위기가 근데 평균이 높아 다 같이 잘하는 학교. 이런 학교. 평균이 낮아. 근데 표편도 커. 애들도 일반고야. 표편이 커. 평균이 낮아. 시험이 많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애들 중에서 하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나 평균도 높고 평균이 높은데 표편이 작아. 표편 작아 많이 모여 있어. 근데 평균이 높아. 왜 두 개가 돼 있을까요? 요거 아래쪽이에요. 아니네요. 제대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표편이 커요. 표편이 커. 애들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균은 높아요. 그러면은 시험이 되게 쉬웠던 겁니다. 애들 대다수가 막 80점, 90점 맞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 하나가 타격이 큰 그런 학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 표편을 관계 보시면 되고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것 때문에. 작년 원당고, 아라고, 마정고, 백석고, 검당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에 성적을 갖고 왔는데요. 표편이 18, 20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네요. 네. 요 정도가 일반고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정고 21, 여기 영어 23, 그 다음에 22, 23, 영어가 꽤
표편이 크죠? 아이들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보니까 60점대, 수학 60점대 R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50점대, 그다음에 검당고 60점대, 백석고 53점, 원당고 63점. 네, 이렇게 보면 봤을 때 이제 평균이 좀 높은 편이네요. 원당고가 높은 편이고 표편도 20.4, R하고는 18.5, 마전고 21, 23, 20, 예, 좀 작은 편이네요. 원당고 아이들이 좀 더 수학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A에 몇 프로가 있는지, A에 몇 프로가 있는지 봤더니만 A에 보자. 국어가 23%, 25%, 11%. 마전고 애들 A 맞은 애들이 11%밖에 없어요.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웠나 보네요. 근데 평균은 65로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국어 잘하는 애들도 따로 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되고요. 백석고 많이 어려웠네요. 국어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표를 나중에 제가 그 고입 설명회 제대로 시행할 때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해하실 때 좀 더 도움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 뒤에 내용들은요. 한번 좀 천천히 보시면서 네, 보시면 내용 쉽게 써놨으니까요. 아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을 하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따로 답변을 또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 논술 전형 준비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